자, 5장의 유형재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유형재산의 의의입니다. 자, 유형재산은 비유동재산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동재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형재산인데, 유형재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할 거고,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할 거고,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임대를 하거나 또는 그 외에 영업활동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유형자산은 영업활동 사용 목적 자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유형이니까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인식 조건이 있죠. 그래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뭐 기기장치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유형자산의 종류에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 보니까 건물, 그죠?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걸로 사용할 건물, 또는 토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이런 땅 생각하면 되겠죠. 구축물, 건물로 보기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축물. 자, 뭐 예를 들어서 토목시설이나 뭐 건물 주변에 있는 이런 공작물, 우리 왜 큰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뭐 예술 창작품도 있고, 그죠? 뭐 동상도 세워져 있고, 그런 걸 이제 공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로 보기 애매한 이런 구축물도 유형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운반구죠.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이런 차량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장치네요.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장치, 뭐 컨베이어 벨트, 기중기 이런 것도 기기장치로 구분이 됩니다. 기타 부속 설비, 이런 거. 컨베이어 벨트는 여러분 공장에 가보면 이렇게 물건 이동할 때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 올리면 이동이 되는 거, 그런 것들. 또 건설 현장에서 쓰는 이런 기중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기장치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품, 뭐 컴퓨터, 에어컨, 책상 등과 같은 이런 직기 비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건설 중인 자산. 자, 이거는 자산을 완성한 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기업이 직접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완성되기 전까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했다가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로 대체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꼭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에 국한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취득 중에 있는 유형자산을 의미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건물 토지가 이게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투자 부동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건물이나 토지를 판매하려고 갖고 있다. 그럼 재고 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이처럼 보유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취득 원가입니다. 세 번째는.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한다는 거. 자, 우리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뭐 있을까요? 자, 건물을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취득하게 되면 이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나갈 수 있죠. 또 뭐 기계를 취득하는데 기계를 운송해 오는데 운송비가 들어간다든지, 또 중개 수수료를 냈다든지, 또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또 설치비가 또 들어갔다든지, 또 기계가 잘 작동하는데 작동하는지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운전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취득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다 취득 원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 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기계 설치비가 3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기계를 130에 구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니까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을 하고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 그 시점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증여를 내가 자산을 받았어요, 기업이. 그럼 증여받는 시점에 그 공정가치로 자산의 원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1억 원에 산 토지를 10년 지나서 이 토지를 회사에 증여한다? 그럼 토지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증여하는 그 시점에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현물 출자나 뭐 이런 무상취득이나 자, 그 다음에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 그러니까 그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그래서 1번부터 9번이다라고 지금 해놨죠. 또 만약에 매입 할인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빼야 되겠죠. 할인 받았으니까.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회계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어요.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설치 장소를 준비를 위한 지출, 또 외부 운송이나 취급비, 또 설치비, 아까도 얘기했죠. 또 이게 만약에 설계를 해야 되는 자산이다 그러면 설계 관련해서 지급되는 수수료, 또 뭐 토지나 건물이나 차량과 같은 자산은 국가에다가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 등록을 할 때 이 국공채권을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의 매입한 금액과 채권의 현재 가치와의 차이만큼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뒤에 그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것도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 뒤에 가면 다시 나오지만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가 발생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것도 취득원가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뒤에 또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에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아까 얘기했던 자산, 뭐 건물, 토지, 뭐 차량 이런 것들을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건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번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자,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그 미래에 지출하게 될 그 미래 지출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 이건 이제 복구원가다라고 하는데 이 복구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미래에 복구하는 데 들어갈 미래의 그 지출액에 대한 현재 가치를 우리가 복구충당부채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케이스를 하나 여기 지금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자 주식회사 탐사는 10년간 해상에서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대요. 엑셀런드 초에 석유 채굴을 위해 해저 구조물을 50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을 했대요. 그런데 10년 후에 해저 구조물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건 10년 후에 발생될 금액이에요. 미래가치예요. 그럼 미래가치 금액 안에는 이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현재가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현재가치 계산을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엑셀런드 초에 해저 구조물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해저 구조물 50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10년 후에 이거를 복구하는 데 들어갈 복구원가가 100만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10년 후의 금액이니까 이 100만 원을 요 10% 할인율로 현재 가치 계산을 하게 되면
38만 5,540원이에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로 그 기간만큼 나누면 돼요. 100만 원 나누기 1.1 10번 해보세요. 100만 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서 10번을 1.1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요 38만 5,400, 38만 5,540원 정도 나옵니다. 그 1.1을 10번을 이미 나눠 놓은 거예요. 그 나눠 놔서 그 금액이 얼마다라고 그 표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현가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1.1을 10번 나눠 봤더니 요 숫자가 0.38554래요. 요거로 곱해서 굳이 10번 1.1 나눌 필요 없이 이 현가 개수를 곱하면 딱 그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요 현가 개수에 대한 거는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여러분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지금 엑셀런드 초에 해저 구조물 5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10년 후에 이걸 복구하는 데 들어갈 복구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로 현재 가치 했더니 38만 5,540원이 10년 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그것까지도 이 취득과 관련된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변의 구축물 자산의 취득 원가를 이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만큼도 여기 포함을 해라. 그럼 그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를 복구 충당 부채에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지출돼야 될 지출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 이것도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은 현재 가치니까 요 금액에 연도 말에 10%를 곱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그 대변의 복구 충당 부채로 이렇게 해서 매년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0년이 되는 해에는 어, 얼마가 돼 있겠어요, 여러분? 복구 충당 부채가 100만 원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돈 나갔을 때 차변의 복구 충당 부채를 차변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때 10년 후에 이제 실제로 복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그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유형자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들이 뭐가 있느냐. 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써 있는 내용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런 케이스만 제가 첨부한 거고. 그래서 이런 설치비, 또 운송비, 또 설계 수수료, 이런 국공채권의 이제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만큼 손해 본 거, 또 이런 이자 나간 거, 또 취득세, 등록세, 이런 미래에 발생하게 될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 이런 것들도 다 자산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시운전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운전비. 시운전비도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시운전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기기 장치에서 시제품이 생산이 됐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또 팔 수도 있어요. 순 매각 금액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는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차감해서 요건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취득원가가 아닌 예가 나와 있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이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원가가 아니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뭐 예를 들어서 광고나 판촉 활동과 관련된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광고 선전비, 판촉 비용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지. 이거 취득원가에 포함하진 않죠.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뭐 직원 교육 훈련비 같은 것들, 또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 이런 것들은 취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면 안 되겠죠.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더 이상 취득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료가 됐으니까.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런 것들은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어,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 더 이상 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건데,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손실,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그러니까 아직 제품을 기기장치다 그러면 제품을 우리가 이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아직 이 제품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기계 가동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초기에. 그런 것들은 취득원가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 이것도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객관식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건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인데, 자,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350만 원 구입하면서 설치비 200만 원과 함께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기기장치는 얼마에 취득한 걸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350하고 20만 원 더하면 370을 취득원가로 봐야 되는 건데 어음을 발행했대요. 그럼 대변에 여러분 지급어음인가요? 지급어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이건 뭘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음 발행했던 걸 어떻게 했대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차변에 어, 미지급금,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고, 자, 미지급금 얼마죠? 370. 우리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그렇죠.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개 써보시고 밑에 해답을 제가 메모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가 제작을 하거나 건물이면 자가건설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돈이 계속 나갈 텐데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해당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 건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있을 때만 이걸 사용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건물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취득 중에 있는 모든 유형자산은 다 가능한 거예요. 뭐 기기장치를 내가 직접 자가 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기장치가 완성되기 전까지 건설 중인 자산 했다가 기기장치가 완성되면 기기장치로 대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에만 국한해서 사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케이스 볼게요. 공장을 직접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으로 7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차변에. 아직 완성된 거 아니니까,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7천만 원. 자, 당좌수표 발행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자, 6월 5일 날 공장 건물이 완공돼서 공사대금 3천만 원과 취득세 500만 원을 추가로 당대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자, 완공됐다면서요. 그럼 차변에 뭘로 대체해야 돼요? 건물로. 그럼 이 건물의 취득원가는 7천만 원하고 3천만 원하고 취득세까지 하게 되면 얼마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렇죠. 1억 500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잡아놨던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500은 추가로 뭘 발행했대요?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감소한 걸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이에요. 자, 여러분 유형자산은 이제 사용목적 자산이니까 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시간의 경과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기기장치다 그러면 기기장치를 구입했을 때는 아직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았으니까 자산으로 우선 인식을 하고 그 기기장치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서 수익 비용 대응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유용한 성과 보고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단순히 그냥 현금 나갔을 때 비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토지는 땅이니까 일반적으로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왜 안 할까요? 아직 완성돼서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상각의 개념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계를 15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아직 수익 창출에 공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기장치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이걸 3년간 쓸 거래요. 매년 50만 원씩. 그러면 매년 50만 원씩 그 사용을 통해서 수익에 공헌한 거니까 매년 50만 원씩 나눠서 3년간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게 그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훨씬 더 유용한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돈 나갔다고 해서 그 해에 그냥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자산으로 취득했을 때는 자산의 원가로 기록했다가 연말에 수익 창출에 공헌한 거를 고려해서 그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우리가 추정해서 이거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산이 감소한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직접 자산을 감소시키면 이 감가상각을 한 후에 재무상태표를 보면 150에서 50만 원 상각됐으니까 100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얼마에 취득을 했고 그동안 감가상각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100만 원이라는 숫자만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회계 기준과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간접상각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감가상각 비용만큼 비용 처리를 하되 대변에 기기장치를 직접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기장치의 가치 감소를 나타내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의 성격은 이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요 해당 자산 바로 밑에 차감적으로 표시해서 이 자산의 취득원가 15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50을 뺀 요 100만 원의 장부 금액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를 우리가 장부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할 때 중도 취득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기장치를 항상 1월 1일 날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6월 5일 날 취득을 했어요, 기계를. 1년 감가상각비가 120이래요. 그럼 연말에 감가상각 비용 인식할 때 120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치만 사용한 거니까 1년치 120만 원 중에 7개월치에 대한 것만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이 비용이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판매 관리 활동과 관련된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한다는 거.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회계 기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용 중단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 사용을 중단하고 이걸 처분할 거예요, 나중에. 그럼 이때는 감가상각하면 안 되겠죠. 사용 중단했으니까. 이때는 투자 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사용 목적이 아니니까 손상이 났는지를 매 보고 기간 말에 검토해 보래요. 이 자산의 가치가 손상 난 것인지를.
자, 다만 이제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되 사용을 재개할 거면 재개 예정이다, 사용을 다시 할 거다라는 예정사항이다,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되 이거는 아직 영업에 본격적으로 쓰인 건 아니니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연말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감가상각비를 추정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3요소가 뭐예요? 취득원가, 내역연수, 잔존가치. 취득원가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 그 취득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증여를 받았거나 무상 취득했거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고 했었죠? 당연히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는 거. 이건 앞에서 봤던 얘기 그대로 또 나온 거예요. 내역연수는 뭐예요, 여러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꼭 이게 기간이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비슷한 단위를 내역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생산량 비례법 같은 경우에는 총 추정 생산량 분의 단기에 실제 생산한 수량, 생산량에 비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도 있는 거예요. 잔존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단어 그대로 남아있는 가치잖아요. 그죠? 내역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 처분 대가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기장치다 그러면 내가 내역연수 다 사용한 다음에 이거 갖다 처분하면 내가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예상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잔존가치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 근데 다만 이제 취득한 이후에 기기장치에 어떤 자본적 지출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이따 또 나오지만 취득원가로 보는 사항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자본적 지출을 포함해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해야 될 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에요. 다만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이 자산이 손상이 됐다라고 우리가 결산할 때 판단이 되면 손상차손, 손상차손 누계액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건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그럼 이런 손상차손 누계액이 있거나 또는 자산 전체 취득한 금액 중에 일부 국가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있다. 그럼 그 보조금은 또 차감하고 우리가 그 차감한 금액이 최종 장부 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지만 혹시 손상차손 누계액이나 정보보조금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손상차손이나 정보보조금은 뒤에 가서 아주 상세하게 다룰 내용이니까 지금은 가볍게 체크만 해보시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뒤에 가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럼 감가상각 계산의 3요소, 취득원가, 내역연수, 잔존가치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 봤었겠지만 정액법, 정률법, 무슨 뭐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이 자산의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뭐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은 뭐 정액법으로, 기기장치다 그러면 뭐 정률법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기업이 선택하면 되는데 자,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과 일치시키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공장에서 기기장치를 정률법으로 하고 있었는데 기계를 똑같은 용도로 사용할 기계를 구입을 했다. 그럼 정률법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다만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소비 형태의 유의적인 변동을 가져왔다. 그럼 그때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기기장치를 지금 정률법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번에 생산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생산량 비례법으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소비되는 형태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소비의 추정의 형태가 바뀐 걸로 보는 거예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 회계 변경 파트는 뒤에 가면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우선 지금은 감가상각 방법이 소비 행태가 유의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꾼 거니까 회계 변경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비 행태의 추정치를 바꾸는 거니까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신규 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 부분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 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예상되는 소비 형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 부서를 지금 창설했어요. 근데 이 사업부에서 쓰는 기기장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회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회계 변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또 여러분 우리 체감 잔액법, 그 다음에 뭐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죠? 자, 우리가 정액법은 내역연수 동안 일정한 금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런 체감잔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은 첫 해년도의 상각금액을 많이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가상각 방법은 예상되는 이 소멸 형태가, 자산의 가치가 소멸되는 이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게 정액법을 할 건지 또 뭐 연수합계법을 할 건지 그걸 선택하라는 건데,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은 한번 채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액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간략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산 세무 2급에서 충분히 여러분 학습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자, 정액법은 뭐죠, 여러분들? 감가상각 금액을 매기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으로 하죠.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0만 원에 취득했고 내용연수가 3년이고 잔존가치가 10만 원이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에서 나누기 내용연수에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산에 차감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계액이니까 이 감가상각비가 매년 누적돼 나가는 거예요. X1년도 말에는 30, 이 누계액은 X2년도 말에는 60, X3년도 말에는 90 이렇게 누적돼 나가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는 거. 자, 우리 정률법은 첫 해 수익 창출에 많이 기여했을 거니까 우리가 첫 해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정액법보다는 보다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더 충실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계를 내가 샀다고 그러면은 기계 첫 해 구입한 시점에서는 성능이 좋으니까 수익 창출 기여에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첫 해 감가상각을 많이 인식을 하는 게 소비 행태가 맞겠죠. 이해돼요, 여러분?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기계 성능이 좋아지니까 감가상각비를 점차적으로 더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체감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체감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뭐 이런 기계나 차량 운반구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률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계산식은 취득원가에서 전년도 말에 이월된 그 상각 누계액, 즉 기초 상각 누계액 올해 시점에서는 그걸 뺀 금액에 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정률은 1 마이너스 뭐 취득원가 잔존가치 분의 여기 지금 여기 생각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감가상각 횟수가 n입니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여러분. 뭐 이걸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잔존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요 잔존가치 비율을 빼서 삼각 비율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이건 이제 주어집니다. 예,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해 주거나. 자, 그래서 정률 계산식에서 잔존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삼각률 안에 잔존가치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보면, 자, 100만 원의 기계를 취득했고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가 10만 원이래요. 그럼 요 공식에 맞춰서 계산하면 0.536이 나와요. 그러면 1차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요 정률 곱해서 53만 6천 원. 2차년도에는 기초상각 누계액 54만 6천 원 빼서 요 상각률 곱해서 24만 8,704원. 3차년도에는 2차년도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요 금액을 빼서 0.536 하게 되면 이게 3개년도치 다 더한 게 90이 돼야 되는데 딱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는 요 소수점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마지막 연도는 단수 차이를 조정해서 90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90이 되는 거죠. 잔존가치가 10만 원 남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액법은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상각을 하지만 정률법은 첫 해에 상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상각 금액이 줄어드는, 이렇게 이걸 체감적으로 상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수합계법은 뭐냐면 정률법과 비슷하지만 좀 계산이 좀 편해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첫 해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긴 하되 상각률 계산이 좀 간편하다.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자, 내용연수분의 합계분의 내용연수 역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름이 연수합계법인데 케이스를 보시면 내용연수가 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 2, 3을 더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연수 합계 6분의 첫 해년도에는 역순이니까 3, 그 다음에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역순을 하게 되면 삼각금액이 첫 해에 많이 인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수합계법으로 우리가 삼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이에요. 정률법과 비슷해요. 이것도 첫 해 삼각비를 많이 인식하는 방법인데 이건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잔존가치를 빼되, 자, 우리 정액법의 삼각률이 내용연수분의 1이잖아요. 우리 정액법의 삼각률이 내용연수분의 1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이중체감법인데, 그럼 지금 미안한데 지금 이게 오타가 있는데, 이중체감법은 잔존가치를 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예요. 이중체감법은. 여기 지금 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체감법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자,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는 거, 여러분 여기 좀 교재가 오타 나가지고요. 이거 조금 고쳐주세요. 자, 내용연수분의 1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중체감법을 한다 그러면, 자, 취득원가 100만 원인데 잔존가치 10만 원이고 내용 3년이다 그러면 3분의 2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3분의 1에 곱하기 2니까. 그래서 3분의 2로 삼각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율로요. 그러면 첫 해년도에는 요 금액이 나와요. 그럼 두째 년도에는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3분의 2 하면 요 금액이 나오고, 그럼 3차년도에는 요 감가상각 누계액 요 금액을 빼서 3분의 2 하면 마지막에는 딱 숫자가 안 떨어져요. 소수점 때문에. 그럼 그때는 우리 아까 정률법처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연도에는 단수 차이를 조정해서 90만 원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중체감법도 첫 해 삼각 비용을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에요. 생산을 많이 하면 기계를 많이 돌렸을 거니까 삼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생산을 적게 했으면 기계를 많이 운행 안 한 거니까 감가상각비를 낮게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쓴 것만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총 추정 생산량 분의 단기 실제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잔존가치가 10만 원이고 첫 해에는
30개 생산했고 둘째 2차년도에는 20개 생산, 3차년도에는 50개 생산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러면 생산량에 비례해서 하는 거니까 잔존가치 뺀 금액에 100개분의 첫 해에 생산한 거 30개, 20개, 50개 이렇게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잔액을 감가상각 대상액이라고 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유형자산의 의, 그리고 종류, 또 취득원가를 어떻게 인식할 건지, 그리고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감가상각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